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이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눈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었지요. 남편이 유배를 간다는데 왜 우는 소리 한마디 없는 것이야? 내 남편이다. 네 남편!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찌도 그리 태연하단 말이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날이었습니다. 남편 강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며느리 연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운다고 판결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짐이나 챙기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이 없는 것인지 정신이 나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사람들은 연희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미련한 안악이라고 저러다 굶어 죽겠다고 킬킬거렸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자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탐관오리 장필도가 죄인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남편 강윤은 양반 체면을 내세우다 관아마당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도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만 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이 조각만 주워 모았습니다. 급기야 탐관오리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안악도 끝났구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품속에서는 종이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종이 조각들이 이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서쪽 골목 어귀에 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던 양반가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가세가 조금씩 기울어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남 강윤은 글 공부를 놓지 않았고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윤이 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글을 읽던 벗이 관아의 장부를 고쳤었는데 그 자리에 강윤의 이름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판결이 내려졌고 강윤은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안부를 묻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렸고 친척들은 연이 끊길까 두려워 발길을 끊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남은 살림마저 거덜내려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강씨 집안은 흉가처럼 쓸쓸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우리 집안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쉰들 먹은 박씨 부인은 한때 하인들을 호령하며 안채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만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강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더욱 애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32 먹은 아들이 유배를 떠난다는데 어미 된 사람이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 말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24 먹은 젊은 안악이었습니다. 중인 집안 출신으로 글은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셈과 살림 감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건만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도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었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이 없어 박씨 부인은 늘 이 며느리가 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에도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이냐? 남편이 유배를 간다는데 왜 우는 소리 한마디 없느냐?
연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물결 없는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울어서 판결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짐이나 챙기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가 찼습니다. 이 며느리는 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강유는 죄인의 표식을 달고 대문을 나섰고 박씨 부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희는 맨 뒤에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봐라. 유배 가는 집안이다. 며느리까지 따라간다더냐? 참 미련한 것이로구나. 저러다 굶어 죽게 생겼구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강유는 이를 악물었고 박씨 부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바람소리처럼 흘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기 전 연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헛간 앞에 놓인 괴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먼지 쌓인 괴짝이었습니다. 연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괴짝을 열어 낡은 문서 조각 몇 장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강윤의 판결문 사본과 함께 누군가 버린 듯한 장부 조각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낡고 글씨가 흐릿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들을 치마 속 깊이 감추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 부인이 뒤를 돌아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오지 않고. 예, 어머님. 연희는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연희가 무엇을 챙겼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킬킬거리며 비웃었고 강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갈 때쯤 한 노파가 연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미련한 안악이 또 있을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죄인 남편을 따라가다니.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련한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아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품속의 문서 조각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챙겼는지, 이 험한 유배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희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간 그 희미한 빛이 체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긴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배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 길은 금세 험해졌습니다. 포장된 큰 길은 얼마 가지 않아 끊겼고 울퉁불퉁한 산길과 진흙탕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강유는 죄인의 표식을 단 채 앞장서 걸었고 박씨 부인은 헐떡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맨 뒤에서 보따리를 짊어진 채 묵묵히 발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떠돌이 무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때깔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었건만 눈빛만은 흉악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려면 통행세를 내야 하오. 한 사람당 엽전 연립씩이요. 강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비록 유배를 가는 몸이나 양반의 채통이 있는데 어찌 길바닥 떠돌이에게 돈을 내란 말입니까? 강유는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떠돌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의 옷에 달린 죄인 표식이 환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허허, 유배 가는 죄인 양반이 큰 소리는 여전하시구려. 돈이 없으면 그 보따리라도 놓고 가시오. 강윤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상대는 대여섯 명이요. 이쪽은 늙은 어미와 젊은 아낙뿐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 있는데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우두머리에게 건넸습니다. 떠돌이가 주머니를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엽전 30잎이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은 아니었기에 떠돌이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고개를 넘고 나자 강윤이 연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 돈을 주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구나. 연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체면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씨 부인도 며느리의 행동이 못마땅했으나 덕분에 무사히 넘어온 것도 사실이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강을 건너다 강윤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습니다. 겨우 건져 올렸더니 이번에는 짐 보따리가 떠내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물에 젖은 양반이 허둥대는 꼴이 우스웠는지 여기저기서 킬킬대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묵었던 주막에서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강윤은 맨발로 한참을 걸어야 했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장사치가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유배 가는 양반이 신발도 못 지키는구먼. 강윤은 분하고 억울해서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 곁에서 연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이 기울더니 하늘마저 돕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서 한 사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일행에게 다가왔습니다. 36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황토색 저고리에 회색 바지를 입고 상투를 틀었으나 어딘가 허술해 보였습니다. 눈은 동그랗고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발이 다 헐었구먼. 어디 가시는 길이요? 강윤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으나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복돌이라 하오. 이 근처에서 이것저것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요. 보아하니 멀리 가시는 모양인데 신발 없이 어찌 가시려고 그러시오? 복돌은 자기 짐에서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꺼내 강윤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윤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맨발로 더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집신을 받아 신었습니다. 복돌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소, 됐소. 어차피 남는 거였소. 그나저나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요? 박씨 부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이니 그만 물으시오. 그러나 복돌은 눈치가 없는지 없는 척하는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말이 많고 허술했으나 어딘가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복돌은 일행의 짐을 나눠 들고 있었고 해가 질 무렵에는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일이란 참 모르는 것이요. 나도 한때는 제법 살았는데 흉년이 들고 빚이 쌓이니 이 꼴이 되었소. 그래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복돌의 말에 강윤은 코웃음을 쳤으나 박씨 부인은 묘하게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이 떠벌이 사내는 등을 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주막에서 연희는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막 한쪽에 버려진 종이 뭉치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 담은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대체 그런 쓰레기를 왜 줍느냐? 짐만 무거워지지 않느냐? 연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쓸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판에 며느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이 조각이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복돌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용이요? 차라리 저기 떨어진 엽전이나 주우시오. 연희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웃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킬킬거렸습니다. 유배 가는 집안이 참 볼품없구먼. 저 안악은 쓰레기나 줍고 양반은 신발도 못 지키고 늙은이는 한숨만 쉬고.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강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이것저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버려진 장부 조각, 찢어진 고울 문서, 누군가 내다버린 편지 뭉치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챙겼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미련한 안악의 허튼 짓으로 보였습니다. 유배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일행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유는 자존심이 짓밟혀 눈빛이 어두워졌고 박씨 부인은 기력이 점점 쇠해갔습니다. 복돌만이 쉴 새 없이 떠들며 무거운 분위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품속 보따리가 조금씩 두툼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이 조각들로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모으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걸어 마침내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포구에서 작은 배를 타고 건너오니 허름한 관아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는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논밭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강유는 그 풍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관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8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탁한 갈색 저고리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지 않았으나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배지 실무를 맡은 장필도라는 자였습니다. 장필도는 죄인 명부를 펼쳐들고 강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윤이라 문서 위조에 연루되어 유배 온 자로구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왔느냐? 강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몸이요.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그리 아시오. 장필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허허, 여기 오는 자치고 억울하지 않다는 자가 없더구나.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양의 체면 따위 아무 소용이 없다. 죄인은 죄인답게 처신해야 탈이 없는 법이다. 강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비록 유배를 왔으나 양반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찌 이런 하급 관리에게 이토록 무시를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강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서려 하자 장필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먼저 규정을 알려주겠다. 이곳에서는 매달 신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가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관아의 허락 없이 장사를 하거나 외부인과 접촉하면 그것도 벌금이다. 장필도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규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벌금이 붙는 항목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강유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필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말썽을 피우면 형벌이 가중된다. 아무리 양반 출신이라 해도 여기서는 죄인일 뿐이다. 명심하거라. 강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필도는 그런 강윤을 흘끗 보더니 돌아서서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권세를 즐기는 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광경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필도가 명부를 펼칠 때 도장을 어디에 찍는지, 서류를 어떻게 넘기는지 말할 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특히 장필도가 관아 옆 창고를 슬쩍 쳐다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눈치였습니다. 일행은 관아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초가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좁은 집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꼴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찌 사람이 산단 말이냐. 한양집 헛간만도 못하구나. 강윤도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말이 없었습니다. 복돌만이 씩씩하게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지 않소?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문을 열자
어린 처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9쯤 되어 보였는데 연두색 저고리에 미색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으나 어딘가 겁먹은 토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분들 맞으시지요? 저는 순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순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눈치가 빠른지 박씨 부인의 험한 표정을 보고는 움찔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다가왔습니다. 우물이 어디 있는지, 땔감은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연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수고스럽겠지만 이것저것 좀 알려주겠느냐? 순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을에서 유배온 사람들을 대놓고 피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안악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순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 곁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분은 연희에게 마을 사정을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장필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벌금을 물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관아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까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창고에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랑 물자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양에 비해 나오는 양이 적다고들 해요.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요.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으나 눈빛만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강유는 장필도에게 불려갔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유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장필도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다. 돈이 없으면 노역으로 대신하면 된다. 강유는 양반의 체면을 내세우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장필도는 관아 마당에서 강윤에게 무릎을 꿇리고 규정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한때 양반이었던 사람이 무릎 꿇고 벌을 받는 모습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꼴을 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왔고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것입니다. 연희는 남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나 눈빛만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순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필도가 도장을 찍을 때 어느 쪽 손을 쓰더냐? 순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했으나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왼손이요. 늘 왼손으로 도장을 찍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품속에 챙겨온 문서 조각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닌 듯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유배지의 밤은 고요했으나 연희의 눈빛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나날은 고데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노잣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장필도에게 물어야 할 벌금까지 쌓여갔습니다. 강유는 노역에 끌려다니느라 몸이 성할 날이 없었고 박씨 부인은 거친 음식에 입맛을 잃어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연희는 고민 끝에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배 온몸으로 큰 장사를 벌일 수는 없었으나 작은 물건이라도 팔아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연희는 순분에게 마을 장터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터요? 포구 쪽에 닷새마다 서는 작은 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사가 좀 이상해요. 순분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이 외딴 섬에서는 한양의 물정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물건이 귀하고 물건보다 사람의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포구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것저것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장터와 다를 바 없었으나 막상 거래를 살펴보니 순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금 한 줌이 쌀 한 대와 바뀌고 말린 생선 두어 마리가 배 한 필과 맞먹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할 값이었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에게는 아무도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이루어졌고 외지인은 두세 배 값을 불러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거래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이 아니라 신용이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연희는 가져온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 장터에 나갔습니다. 한양에서 챙겨온 바느질 도구와 작은 거울, 그리고 유백일에 주운 깨끗한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유배온 죄인의 가족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거울을 보더니 값을 물었습니다. 연희는 대답했습니다. 소금 한 줌이면 됩니다. 안악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 거울이면 소금 서너 줌은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안악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녕 소금 한 줌이면 된단 말이오? 예, 한 줌이면 됩니다. 안악은 반신반의하며 소금을 건넸습니다. 거래가 끝나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안악이 미쳤나? 저렇게 헐값에 팔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연희는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바느질 도구는 콩 한 대에 팔았고 천 조각은 말린 나물 한 웅큼과 바꾸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였습니다. 복돌이 그 꼴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다 남는 게 없소. 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연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됩니다. 복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기에 그래도 살림의 보탬이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있는 것마저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게냐? 믿지는 장사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박씨 부인이 소리를 높였으나 연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강윤도 노역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사를 하려면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소.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윤과 박씨 부인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다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안악들이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유배온 안악이 장사마저 못해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저러다 거지꼴이 되겠어.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참. 조롱 섞인 소리가 연희의 귀에도 들렸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물건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관아창고에서 물자가 얼마나 풀리는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하던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연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헐값에 물건을 산 것이 미안했는지 아니면 연희의 꾸밈없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번에 거울 잘 쓰고 있소. 혹시 바늘 같은 것도 없소? 아주머니, 다음에 좋은 거 들어오면 나한테 먼저 알려주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으나 눈빛만은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안악들은 연희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소식을 흘렸습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장필도가 요즘 어떻게 구는지까지 별의별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순분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저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안 걸었는데 연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법이란다. 이득을 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경계하지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함을 느끼지.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연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방에 앉아 작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누가 무엇을 팔았는지,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값은 얼마였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이 섬의 물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관아창고의 윤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각들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청 창고에서 물자가 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과 포목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장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창고에서 냄새가 난다더라. 곡식이 썩는 냄새가. 그게 아니라 물자가 빠져나가는 거라던데. 쉿, 함부로 말하지 마. 장필도 날이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 연희는 그 소문을 귓등으로 흘리는 척하면서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창고에서 물자가 새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빼돌리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미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 섬의 물류 흐름을 대강 파악해둔 터였습니다. 며칠 뒤 장필도가 관아 마당에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윤도 그 자리에 끌려 나왔습니다. 장필도는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물자가 사라지고 있다. 너희 죄인들 중에 손버릇이 나쁜 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당장 자백하는 자는 벌을 가볍게 하겠으나 끝까지 숨기면 모두가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죄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죄인들이 창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고는 늘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장필도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리, 이는 부당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창고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까? 장필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허허, 내가 또 나서는구나. 지난번에도 말했거니와 이곳에서는 양반 체면 따위 소용없다. 내가 억울하다고 떠들어봤자 증거가 없지 않느냐? 강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문이 막혔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라면 나리께서 찾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무조건 뒤집어 씌우시면 어찌합니까? 순간 장필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 강윤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장필도가 손짓하자 관아 아전들이 달려와 강윤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강윤은 관아 마당에서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죄인 주제의 관리에게 대들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보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이 맞는 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윤은 등에 피멍이 들어 며칠을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연희는 약을 구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강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소. 억울한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맞기만 해야 하다니. 연희는 남편의 등에 약을 바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윤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연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강윤은 의아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순분과 복도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복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겠소. 순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밤마다 관아 창고를 지켜봐 달라. 누가 드나드는지 무엇을 실어 나르는지 그것을 기록해 두어라.
다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복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창고를 왜요? 연희는 대답 대신 작은 종이와 붓을 건네주었습니다. 순부는 무언가 짐작이 가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돌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으나 일단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교대로 창고 근처를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창고 문이 열리고 짐을 실은 수레가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레를 모는 자들은 장필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복돌이 흥분해서 연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봤소. 밤마다 물자가 빠져나가고 있어. 장필도 그 사람이 빼돌리는 거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돌이 가져온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날짜와 시각, 수레의 크기와 방향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자신이 모아둔 문서, 조각들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관아 근처에서 장필도의 부하 중 하나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나 저것 봐라. 유배온 안악이 관아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연희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그 안악도 결국 썩었구먼. 뇌물을 바치고 있더라니까. 아무리 유배 왔어도 양반집 며느리라더니 저런 짓을 하다니 볼 꼴 다 보겠네. 불쌍하다 했더니 알고 보니 저러고 있었어. 참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박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왜 관아 사람한테 돈을 준단 말이냐?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욱 화가 치밀었으나 연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윤도 아내를 추궁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소문이 안 좋게 돌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래야 한다. 순부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곤장을 맞은 뒤로 강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등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노역에 끌려나가야 했고 하루 종일 돌을 나르고 땅을 파도 배급되는 식량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거먹게 그을렸으며 한때 당당하던 양반의 기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유는 노역을 마치고 돌아오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돌이 달려가 강윤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방 안에 누운 강윤의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볼은 쑥 들어가고 눈자 위는 검게 내려앉았으며 손은 물집과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그 꼴을 보고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다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말지. 박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쉰들 먹은 늙은 몸이 유배지의 거친 생활에 시달리며 이미 많이 쇠약해진 터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아들이 쓰러지는 것까지 보게 되니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필도 그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어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운단 말이냐. 박씨 부인의 분통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남편이 젖골이 되었는데 어찌 그리 태연하단 말이냐.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화를 내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몸을 상하시면 나으리를 돌볼 사람도 없어집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박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으나
며느리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마저 쓰러지면 이 집안은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에게 미음을 떠먹이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아전이 찾아와 연희를 불러갔습니다. 장필도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길한 예감에 안절부절 못했으나 연희는 담담하게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안채에 들어서자 장필도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데 연희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강윤의 아내 연희로구나.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장필도는 붓을 내려놓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내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장터에서 이상한 것들을 줍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다닌다며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필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내 부하에게 돈을 건넸다지. 무슨 속셈이냐? 연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장필도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대답해라.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것저것 알아본 것뿐입니다. 부하분께 돈을 드린 것은 남편의 노역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부탁하려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장필도는 연희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는 그 모습이 여느 죄인의 가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장필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랬겠지. 유배 온 주제에 무슨 수작을 부리겠느냐마는 앞으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다음에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내 남편 노역을 2배로 늘리겠다. 알아들었느냐?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장필도는 손을 저어 연희를 내보냈습니다. 연희는 허리를 굽힌 채 뒷걸음질로 물러나왔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그 모습은 완전히 굴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연희가 장필도에게 불려가서 꼬리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돌았습니다. 결국 저 안악도 꺾였구먼. 장필도 나리한테 빌었다더라. 그럴 줄 알았어. 유배 온 주제에 뭘 어쩌겠어. 남편은 쓰러지고 시어머니는 늙고 이제 저 혼자 어떻게 버티겠냐고. 사람들은 연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씨 부인조차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유는 누운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순분이 찾아오자 연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장필도가 움직일 것이다. 내가 꺾인 줄 알았으니 더 거리낄 게 없어졌을 테니까. 순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그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연희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계산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과연 연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뒤로 장필도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대담해졌습니다. 밤마다 창고에서 물자를 빼돌리는 수레가 2대로 늘었고 심지어 대낮에도 부하들이 거리낌 없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굴복했다고 믿었기에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돌이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저놈들이 이제 아예 대놓고 빼돌리고 있어. 숨기지도 않아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날짜와 물량, 운반 방향까지 꼼꼼하게 적힌 종이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연희는 품속에서 처음 한양을 떠날 때 챙겨온 문서 조각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들이었으나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기다리듯 연희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굴복한 뒤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필도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창고 물자를 빼돌렸고 부하들은 대낮에도 수레를 끌고 폭우로 향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일이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필도의 눈밖에 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연희는 복도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복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뭘 하면 돼요? 연희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복돌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를 치라는 거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으나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희가 시키는 일이니 무슨 뜻이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장터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안악들이 수다를 떨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틈에서 복돌이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며 걷다가 장필도의 부하들이 끌고 가던 수레에 부딪힌 것입니다. 쾅! 수레가 기울어지며 짐이 쏟아졌습니다. 포대가 터지고 곡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복돌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미끄러졌소. 장필도의 부하들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당장 치워. 소란이 벌어지자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곡식을 보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관아창고 표식이 찍힌 포대 아니오? 왜 저게 여기서 나오는 거요? 순간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창고 물자는 함부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서 쏟아진 것입니다. 수습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장필도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부하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비켜라. 이건 관아 업무다. 함부로 끼어들면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장필도는 부하들을 지휘하며 곡식을 수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대에 찍힌 도장과 수량 표시가 사람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필도는 서둘러 짐을 치웠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고 그날 저녁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필도 나리가 창고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어. 그래서 죄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구먼. 세상에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연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복돌의 허술함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키고 장필도가 직접 수습에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사람들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방 안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 챙긴 낡은 문서 조각들, 유배길에서 주운 장부 조각들, 그리고 순분과 복돌이 기록한 창고 물자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조각 중 하나에는 강윤의 이름과 함께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을 유배지에서 본 장부 조각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장필도가 서류를 처리할 때 찍는 도장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종이들을 이리저리 맞춰보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듯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연루되었다던 문서 위조 사건은 처음부터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권문세족이 강씨 집안의 남은 재산과 문서를 빼앗기 위해 이를 꾸민 것입니다. 강윤의 벗이라던 자도 그들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강윤을 유배 보내고 집안을 몰락시킨 뒤 남은 재산을 조용히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필도는 그 권문세족과 연결된 자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강윤을 괴롭히고 창고 물자를 빼돌려 중앙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떠날 때 왜 그 문서 조각들을 챙겼는지, 왜 유배길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만 주었는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닥에 펼쳐진 종이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연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십시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의 유배가 어떻게 꾸며진 것인지, 장필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동안 그토록 이상한 행동을 해왔는지까지 설명이 끝나자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당한 거란 말이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온 지 3년 말았고 표정 없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다고, 정이 없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배기를 따라온 거냐? 증거를 모으려고?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이상한 점이 있었고 누군가 꾸민 일이라면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약을 바르고 살림을 꾸리느라 생긴 손이었습니다. 내가 널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며느리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토록 담담했는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지, 왜 장필도 앞에서 굴복한 척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연희는 다시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습니다. 연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서 조각들을 하나로 엮고 창고 기록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마침 암행어사가 이 지역을 순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분을 시켜 암행어사의 행차 경로를 알아냈고 그가 머무는 객사를 찾아갔습니다. 관아 사람들 몰래 움직여야 했기에 한밤중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50줄의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연희가 내민 문서 뭉치를 받아들고 촛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장필도의 도장이 찍힌 장부 조각, 중앙 권문 세족과 주고받은 서신의 파편, 그리고 창고 물자 이동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제가 석 달에 걸쳐 모은 것들입니다. 대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남편의 유배는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참 동안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사흘 뒤 관아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관아로 들이닥쳐 장필도를 체포한 것입니다. 창고를 열어보니 장부에 적힌 물자의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필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장필도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모은 기록들이 장필도의 비리를 낱낱이 드러냈고 더 나아가 한양의 권문 세족과 연결된 고리까지 밝혀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강윤의 억울함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문서 위조 사건 자체가 꾸며진 것이었고 강윤은 처음부터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강윤의 유배를 즉시 풀어주었고 한양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유배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장필도에게 시달리던 죄인들이 환호했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저 안악이 한 거라더라. 유배온 안악이 암행어사한테 증거를 바쳤다는구먼. 세상에, 우리가 미련한 안악이라고 비웃었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조롱하고 비웃던 그 안악이 장필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고 킬킬거렸던 안악들이 고개를 숙였고 쓰레기나 줍는다고 혀를 찼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유는 유배가 풀린 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오. 내가 체면만 내세우며 허둥댈 때 당신은 묵묵히 길을 찾고 있었구려. 연희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끝난 일입니다. 박씨 부인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정이 없다고, 속을 알 수 없다고 오해했다. 용서해다오.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함께 오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일이 없습니다.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포구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등을 돌리고 비웃던 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돌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장필도 그놈 꼴 좋게 됐소. 정말 고맙소. 연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19 처녀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연희를 따라 밤마다 창고를 살피고 기록을 남기고 위험을 무릅썼던 아이였습니다.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연희는 순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분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주마. 순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힘 있는 자 곁에 서지 말고 장부와 증거가 있는 곳에 서거라.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기록이란다. 순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언니. 배가 포구를 떠났습니다. 연희는 뱃전에 서서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 왔을 때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미련한 안악이라고 유배온 주제에 뭘 어쩌겠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유배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에게 유배지는 증거를 완성할 수 있는 덫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곳에서 드러났고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가장 낮게 떨어진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강윤이 아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유배지에 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윤은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말없고 표정 없던 아내가 이토록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 말을 따르겠소. 체면 따위 내세우다 망할 뻔했으니. 연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보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배는 바다를 건너 육지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도 되찾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집안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연희에게 가장 값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안달입니다. 힘 있는 자 곁에 서려고 아등바등하지요. 그러나 연희는 달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비웃음을 견디고 조롱을 삼키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큰 소리로 억울함을 외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면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희는 어려운 길을 택했고 그 길이 결국 가족을 살렸습니다. 손해를 보는 듯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이득이요. 이득을 보는 듯해도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손해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낮은 자리에 진실이 모입니다. 연희는 그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먼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